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얘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2020년 마지막 날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송은재 KNN 편집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송은재 편집위원께서는 정치부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고 또 특히 올 한 해 여러 가지 정치적, 시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꾸준히 취재를 하시면서 지금 송은재 TV를 운영을 하시면서 송은재 TV에서 날카로운 베테랑 정치부 기자가 보는 이 현상에 대해서 쭉 지금 올 한 해 동안 좀 늦게부터 시작하셨죠.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셨죠. 그때부터 시작을 하셔서 계속 이 정치 평론을 송은재 TV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여드리는 이 화면입니다. 자, 물론 송은재 TV는 총선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하셨지만 계속 정치부 생활을 하면서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정치부장도 하고 뭐 서울 본부장도 하고 하시면서 올 한 해 쭉 봐왔을 텐데 올 한 해 어떤 게 제일 기억남습니까? 코로나 이 시국에서 정치 시사 이야기도 상당히 좀 시끄러운 게 많았었죠. 먼저 송국근의 혼술에 와서 서로 너무 칭찬해 주더라 이런 또 댓글이 있어요. 아니 칭찬이 아니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금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한 해는 뭐 코로나니 부동산이니 하는 문제가 기반으로 깔려 있었지만 정치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의 대결 구도. 그렇죠. 이게 묘하게 이제 추미애가 등장을 하면서 윤석열을 찍어내기가 문재인 정권이 이야기하는 검찰 개혁의 이제 시작이자 끝인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렇죠. 상징적으로. 근데 그 부분이 마지막에 와서 윤석열과 홍순욱 부장판사 두 사람에 의해서 막히면서 국면이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었죠. 윤석열과 홍순욱이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문재인 정권의 독재로 가는 길을 막는 또 검찰과 사법이 상권분립 정신에 맞게 그걸 막아내는 역할을 한 해였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일단 합니다. 그리고 또 조미연 부장판사도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정경심 법정 구속한 판사도 있었습니다. 요즘 법조계에서 그동안 이 검찰은 차례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또 검찰 내부에서 알력도 있었지만 법조가 완전히 문재인 정권 쪽에서 장악을 해서 대법원부터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장악을 했고 현재도 장악을 해서 이 친정권 쪽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후반부로 가면서 법 쪽에서 판결이 좀 어떤 객관적 이치에 맞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판결이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재명에 대한 재판, 김경수에 대한 재판이 그 2심이 2년을 끌지 않았습니까? 이런 몇 가지 재판에서 사법부가 조금 흔들린다. 문재인 정권 쪽으로 너무 기운 것 아니냐. 또 실제로 그런 인물들이 많이 요직에 박혔고요. 그런 의심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사법부가 해야 될 결정적인 일은 이제 상권 분립된 상황에서 이 입법부 행정부가 자기의 권한을 남용할 경우에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거든요. 사법부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이제는 투표가 아니면 방법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사법부가 결정적인 걸 지켜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연말에 가장 화두가 됐었죠. 그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경심 재판은 또 그 조국 개별적인 가족의 비리라고 본다면 조미연과 홍순욱이 보여준 그 재판은 이것은 그 사실 재판을 되돌아보면 이게 대통령의 징계권, 인사권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법부가 관여하기가 좀 부적절하다. 이런 견해거든요. 사실 국회에서 법을 위반하는 개판을 쳐도 사법부에서 잘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 별 문제가 없는 걸 이 판사들은, 부장판사들은 문제를 좀 완전히 들여다보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무효다. 이 징계 절차는 무효다라고 하면서 다른 부분은 본안심의에서 다퉈라. 그렇지만 이건 무효다. 여기에서 빨리 긴급히 구제해줘야 된다. 라고 결정을 내린 부분은 사법부가 왜 민주정치 체제에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줬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홍순욱, 조미연 두 판사가 일단 국가 기터를 그대로 유지를 시키는데 기여를 했고 또 정경심 징역 4년 법정구속한 판사 같은 경우는 물론 이 어떤 개인적인 일이긴 하지만 처음에 윤석열 총장이 조국 수사를 했을 때 이것이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수사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정권 쪽에서 예. 근데 법원에서 그게 아니다 징역 4년감이다 이렇게 하는 의미는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올 한 해는 또 총선이 있었고요. 예. 코로나 전국에서 치러진 총선 그때 야당이 압승한다는 그 워낙 이 국정이 엉망이어서 예. 압승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코로나 포퓰리즘 이런 것이 또 작용을 해서 예. 일단 총선에는 진 것 같고 총선 이후에 지금 치러지는 큰 선거가 내년 4월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가 있죠. 예. 그 선거가 있고 거기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아주 뭐 예측이 좀 어렵고 하지만은 부산시장은 국민의힘이 거의 뭐 이긴다. 예.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 2달 전부터는 이제 야권 전체에 대한 지지율이 20%를 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 그 뭐 가덕 신공항 문제라든지 뭐 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코로나 뭐 백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오더라도 네. 부산에서의 그 지지율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또 회복이 되고 이런 부분이다. 네. 문제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경선 룰인 것 같아요. 네, 부산의 경우에는 네. 지금 서울과 부산의 경선 룰이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 네. 이걸 다르게 갈 거냐 같이 갈 거냐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은 80% 일반 예, 국민이죠. 8대 2로 되어 있지 예, 않습니까? 지금 서울은 완전 100%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예, 있죠. 예. 안철수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좀 다르니까요. 예, 예. 그런데 이거를 저는 분리해도 큰 문제는 없다. 네. 경선 룰이라는 것이 이제 합의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선수들과 또. 근데 이제 명분상으로 같이 열리는데 그걸 나누는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들인데 부산의 경우에는 분리해도 또 괜찮다고 보이고 부산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 이 야당 지지 세력을 다시 다 결집시키는 그런 축제의 장으로만 한다면 뭐 무난하게 야당 후보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 누가 나와도 됩니까? 그것은 저 김영춘, 네. 김영춘 민주당 그 오늘 국제신문 여론조사 보니까 김영춘 지금 국회 사무총장 바로 던지고 나왔는데도 예. 뭐 박형준 다음으로 지지를 받았다는 국제신문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거든요. 예, 예. 김영춘이 민주당에서 낼 수 있는 최고의 카드입니다. 그렇겠죠. 예, 최고의 카드고 김영춘은 또 10년 넘게 부산에서 계속 지지 기반을 확대해 왔고요. 예. 그런데 김영춘이 보여주고 있는 조까지가 민주당의 한계 아니겠느냐 예, 예, 예. 그렇게 봅니다. 예. 김영춘 후보 이제 후보가 되겠죠. 이제 예. 후보로서는 뭐 최대한 가덕 신공항으로 활용해 보려고 하겠지만 역부족일 것이다. 김영춘 자신도 예. 이게 뭐 자기에게 주어진 짐이라면 예. 뭐 포기하지 않고 안고 가겠다. 김영춘은 계속해서 얼마 전까지도 민주당이 후보를 했으면 안 된다고 해왔던 사람입니다. 예. 예, 그 오거돈 전 시장의 스무스의 문제를 그런데 책임져야 본인이- 한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자기도 이제 답을 내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김영춘으로 갈 것 같고요.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유력 주자들이 네. 어떻게 이렇게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름다운 경선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좀 거치면 부산시장은 그 국민의힘에서 탈환할 수가 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고 물론 앞으로 90일 남짓 남았죠. 예. 남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텐데 지금 특히 문재인 정권이 레임덕으로 가느냐, 레임덕으로 가면은 서울시장 선거까지 다 영향을 미치겠죠. 여러 가지 무리수를 쏘고 그래서 거기서 탈피를 하고 또 윤석열을 다시 붙잡아 매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인적 쇄신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막 바꾸는데 예. 오늘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뭐냐면은 처음에 어제 발표할 때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이 민정수석 예. 이 세 사람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예. 오늘 조금 전에 발표를 하기에 노영민 후임은 유영민 이름도 똑같네요. 같은 영민이죠. 그다음에 김종호 민정 후임은 신현수. 예. 뭐 김종호 이 4개월 만에 나가는 이유는 제가 아침에 좀 풀어드렸습니다만 예. 아마 이 윤석열 철회기 작전을 실패한 데 대한 예. 이 책임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게 만드셨으니까 그 때문에 나가는 것 같고 4개월 만에. 자, 그런데 오늘 김상조 정책실장 사표는 반려가 됐습니다. 예. 현안이 많아서 교체할 때가 아니다. 그런데 어제는 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발표했는지 보통 사의를 표명했다고 발표할 때는 사표를 수리할 생각을 하고 하거든요. 예. 그 추미애 장관도 뭐 그랬었죠. 사표를 수리할 생각을 하고 했을 텐데 갑자기 이 반려를 했다. 이건 뭔가 이유가 좀 속
크게 말 못할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첫째 제가 보기에는 이번 이제 이거 비서실을 하고 장관을 다 바꾸지 예, 않습니까? 다 바꾸는데 예. 제일 문제가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지켜온 정책 기조 네. 또 자신들이 그 집권 연장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 네. 이런 부분들을 바꿔야 한다는 그 정책 기조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아, 예. 그런데 그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좀 바꿔보겠다. 네, 분위기는 일신하겠다 이건데 여기에 맞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네. 보기에는 이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네. 다른 사람으로 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음. 네, 다른 사람으로 바꾸기도 쉽지 않고 이게 지금 경제부 총리하고도 엮여져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예, 엮이는 상황에서 홍남기도 예. 나가야 되니까. 이게 좀 돌려막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돌아가는 순서가 제대로 안 맞아서 회전목이. 지금은 회전문이 잘 안 맞으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전체적인 쇄신 분위기로 가져가기 위해서 뭐 사의를 표명한 거다 이렇게 내세우는 정도로 네. 간다. 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의 박범계를 했다든지 네. 지금 비서실장의 유영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음. 이게 지금 대통령의 사과와 맞물려서 네.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네. 지금까지의 추미애식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네. 저건 문 대통령도 뼈저리게 지금 후회를 하는 부분이죠. 네. 추미애 저방법을 빨리 제지를 못 시킨 부분은 음. 그 방법이 아닌 음. 좀 더 부드럽고 이제 선거가 있는 해지 않습니까? 네. 좀 더 유연하지만 좀 더 강력한 어떤 방법을 써라. 네. 그런 사람들로 조각을 하고 싶은데 음. 지금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박범계나 김진욱 공수처장 같은 경우는 예. 좀 하고 싶어서 막 강달을 한 것 같고 예. 나머지는 지금 있는 사람들은 탈출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청와대에서. 예. 진짜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는 벌써 한 4개월, 4, 5개월 전에 뭐 집값 뭐 다주택 어쩌고 논란이 있으면서 그때 사의 표명했거든요. 근데 못 바꿨어요. 못 바꾸고 이번에는 겨우 바꾼 것이 과거에 흘러간 그 장관 한번 했던 그러니까 그동안 거론이 됐던 뭐 이호철이라든지 양정철 뭐 여러 사람이 거론이 됐는데 김부겸까지 막 거론이 됐는데 예. 결국 유영민으로 간 것은 다른 사람이 안 하려고 한 거 아닌가. 아니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마지막 설거지 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 이제 임기 후반부에 가면은 막 권력형 비리도 막 쏟아져 나오고 예. 힘은 빠지고 욕을 욕대로 먹고 그 다음에 민주당, 여당에서도 차별화합니다. 그럼요. 여당에서도 막 다음 대권을 위해서 차별화를 막 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힘 좋고 좋을 때는 다른 사람이 비서실장으로 앉아서 다 했는데 예. 마지막에 힘 빠지는 거에 가서 이제 설거지만 해야 되는 설거지 해야 거죠. 되니까 그래서 안 하려고 하고 예.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또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려고 하고 새로 오르는 사람은 안 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상조 이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았나. 예. 김상조를 사의를 발표했을 때는 누군가 저 사람이 이제 할 거야 했는데 그 사람이 막판에 나 못하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 설거지는 못하겠다 이래서 그 다시 주저앉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문재인 정부가 가져가자는 기조에 네. 지금 또 긁어치는 부분이 생기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생길 것이다. 그 비서실장의 유영민을 선택한 것은 유영민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선 때 영입을 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네. 사실은 유영민 실장은 LG에 있을 때부터 그렇죠.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까지 아주 친한 네. 굉장히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유영민 부산 사람이고 부산에서도 총선에 2번이나 출마를 했습니다. 저번에 총선에서 출마를 해서 네, 떨어졌죠. 해운대에서 2번 떨어졌는데 그러니 갈 데가 없으니까. 예, 유영민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뭐 믿을 수 있는 그런 카드다. 같이 설거지를 설거지가 됐든 뭐가 됐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카드는 준비되어 있던 그렇죠. 카드다 이렇게 보입니다. 마지막 비서실장은 그래도 좀 자기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당해도 예. 그냥 정권과 같이 가는 예. 그런 비서실장을 꼽기 때문에 과거에 박지원, 김대중 이렇게 그런 관계처럼 가장 믿을 만한 뭐 가족 같다라고 표현하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영민.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된다. 예. 그러니까 박범계가 유영민이가 네. 박범계나 유영민이가 이 검찰 개혁 말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라든지 앞으로 언론 개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자기들 문재인 정부로서는 네. 또 사법 개혁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추미애처럼 좀 자금나지 않게 좀 조용하게 그런데 결실 있게 좀 맺어줄 수 있느냐? 네. 이제 그게 대목 관심 있게 봐야 될 대목 같은 거 보입니다. 예.
뭐 2020년 마지막에 지금 인사 그 개각 이런 걸로 지금 다 이 언론도 거기에 다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더 인사 관련해서 해보죠. 이번에 이 박범계 그 법무부 장관 오늘 그런 기사들이 나와요. 장관은 국회 폭행,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연구 차관은 그래서 택시기사 폭행.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뭐 여기까지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박범계 그 장관 후보자죠. 예.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그때 패스트 트랙 때 예. 공동 폭행 이렇게 막 서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예. 그래서 지금 피고인입니다. 재판받고 있는 예. 피고인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곧 피고인이 될 법무부 차관 이렇게 나왔는데 뭐 그거야 뭐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일이라고 해도 어쨌든 지금 법무부 장관이 조국 그다음에 추미애 박범계 이렇게 내려놓는 건 예. 전부 다 윤석열을 겨냥한 인사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장관들이 저는 법무부 장관 세 사람이 전부 말하는 게 검찰개혁 이야기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일이 검찰개혁뿐이 아니거든요. 검찰개혁 뭐 어떤 뭐 가제 얘기는 하지만은 지금은 검찰개혁이 윤석열을 쫓아내는 게 검찰개혁이 돼버린 이런 상황인데 윤석열이 그만큼 세다. 그렇죠. 같아요. 일단 추미애에 대한 처절한 반성. 제가 보기엔 지난 25일 있었던 그 대통령의 사과문. 예. 그게 유체 이탈이냐 아니냐 유체 이탈로 볼 수도 있고 이 사건자로서 예, 한편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뭐 이건 여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피눈물이 읽힌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제가 봐도 유체 이탈식의 표현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피눈물이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정말 하기 싫은 그렇죠. 판결을 받아들인 거라든지 예. 정말 하기 싫은 말 인사권자로서 결과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바꿔보겠다라는 걸로 박범계를 내면서 저는 박범계를 내면서 문 대통령이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박범계가 사실 성격이 어지간하거든요. 박범계도 싸움닭이죠. 지금 국회에서 박범계가 패스트트랙 폭행건으로 걸려 있는데 박범계가 가장 소리도 많이 지르고 그렇죠. 지금 멱살을 잡고 지금 뭐 몸싸움을 하고 이건데 박범계가 가장 앞장섰습니다. 그때 법사위 간사를 하면서 그랬을 겁니다. 법사위 간사는 아니죠. 어쨌든 법사위에서 앞장섰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불구속 기소가 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는 거 참 일리가 있는 게 이렇게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그렇죠. 이건 피해주는 거거든요 원래. 피해주는 건데 지금 박범계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 지금은 윤석열과 겉으로 대립각은 내지 말면서 잡음은 내지 말면서 속으로는 윤석열을 묶어야 되는 이 고난도 작업을 누가 해낼 수 있겠느냐 그 박범계까지밖에는 없지 않느냐 이런 결심을 했고 또 박범계가 혹시 추미애처럼 또 울컥해서 성질을 부린다든지 이럴까봐 고민도 될 테고요. 그다음에 이용구 같은 경우에는 이건 법조계에서 다들 이건 파렴치에 가까운 겁니다. 지금 택시기사 폭행은요. 그렇죠. 이건 누가 봐도 특가법이고 또 이거 경찰에 출입해본 기자들도 거의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 경찰서에서 이거를 사건을 종결시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보가 안 올라갔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합리적 의심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2년차, 3년차 기자가 경찰에 혹시 입건돼도 모두 경찰청장으로 정보 다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 법무실장이 이런 건으로 걸렸는데 이걸 경찰서장실에서 알고 정보 메모를 올리지 않았다. 그러면은 만약 그랬다면 서초경찰서 정보과는 전부 징계됩니다. 그거. 그렇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눈 가리고 왕하는 거예요. 그럼요. 이렇게 막는 건 참 파렴치에 가까운 일이다. 그래서 전 제일 재밌는 게 성질이 어지간한데 두 사람이 붙으면 누가 이기느냐 그게 제일 재밌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윤석열이가 제일 센 것 같아요. 그럼요. 윤석열 오늘 제가 조금 전에 혼술에서 전해드렸다시피 재밌었어요. 상당히 이렇게 말도 많고 투머치 토커 박찬호처럼 막 그렇다 하는데 어쨌든 겉으로는 좀 유한데 속으로는 상당히 강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2020년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 새해가 시작되는데 2020년 이 말미에 보면은 이 판사들도 좀 정당한 이 판결을 하는 것 같고 또 이용구나 이런 부분도
새해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바로 잡혀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적석에서 제안을 드렸는데 예. 제가 그 내년에는 좀 비정기적으로 하든지 간에 예. 제가 송은재 TV에 가서 우리 시사 토크 쇼를 하나 해보죠. 재밌게. 아, 영광입니다. 참. 가서 그 좀 뭐 2주에 한 번씩이라든지 좀 예. 이따가 정리를 해서 예. 그래서 내년에는 양송, 성송, 양송, 송송이 간다. 정치 베테랑 양송이 본격적인 시사 토크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